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좀 진짜 재미있고 판타지간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휴청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일어났고 어떠한 동기로 일어났고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히 알려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휴청 사실을 2012년 11월 달에 제가 쓴 김정일의 유수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책에서 공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장성택이 제2인자로서 김정은에 대한 섭정 정치를 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시간을 잠시 16년 전으로 돌려보면 2008년 8월 17일 최고 지도자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돌연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 소리 나돌 정도로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12월 초 정도에 겨우 정신을 차렸고 그 정상적인 거동은 이듬해 1월이 되어서야 가능했었습니다. 그 권력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북한은 몽골이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그때 당시 63세였고 찬혁 김설성 37세였고 삼남 김정은이 25, 25세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 김옥 46세입니다. 김정일에게는 매부자 장성택이 63세였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난 김정일의 심정은 복잡하기 굳이 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는 92년에 낙마 사고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심각한 출혈과 함께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를 가까스로 당시 넘겼기 때문에 세 번째는 더 이상 스스로 자기도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세습 권력 후계자로 김정은을 염두에 두긴 뒀지만은 김정은에게 권력을 이양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일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는 이상한 낌새가 감지됐습니다. 리더십의 위협을 느꼈던 표현이 더 적절했을 거라고 봅니다. 장성택의 그림자가 조직지도부에도 드리우기 시작됐다고 그럴까요? 조직지도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거나 또는 세판 짜기를 위해서 아주 은밀하게 추진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영철과 이재강이 2010년 4월과 6월 동시에 사실은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1인 독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있는데 당변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입니다. 자동차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죽는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누군가에 의해서 제거됐다고 할 정도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바로 1부부장 2명이 장성택에 의해서 사실은 사망했습니다. 김정일이 깨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시에 한 해에. 이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중앙당 행정부보다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한 수 아래라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긴 후 그 뒤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뇌물, 주로 외화를 이용해서 뇌물을 주는데 조직지도부 라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장성택의 행정부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확실하게 해결된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나돌았을 정도입니다. 김정은의 나이 고작 만으로 25밖에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김정일은 장성택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우선 아들 김정은에게 통치자금 확보를 위한 대외정보 관련 기구들을 개편하고 경찰청국으로 만들어서 군에 대한 장성택의 힘을 빼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국가안보를 지킬 마지막 보류인 국가안전보위부를 맡겼습니다. 김정일은 정운의 손에 안보 권력기관을 넘겨주면서 경쟁자들을 감시하, 다시 말해서 장성택 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면서 독자 세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마련해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후에 장성택이 처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은밀한 덫을 이식해 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세 번째로는 장성택 측근에 김정일의 사람을 심어놓았습니다. 장성택의 최측근이자 신복으로 통하는 지재령을 장성택이 추천해가지고 2010년경 주중대사로 전격 파견됐는데 그때 지재령은 유일하게 자신의 속로를 털어놓는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장성택이가. 장성택이 처형될 당시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함께 처형될 인물로 지목된 이가 바로 지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까지도 지재령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대사로까지도 오래 있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지재령은 김정일에 의해서
특명을 받고 비밀리에 김씨 가문에 의해서 포섭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김정일은 지제령이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장성택과 장남 김정남의 관계, 장성택과 중국 정부 안에,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부와의 관계를 그 커넥션을 특별히 조사하고 감시할 것. 둘째로, 만일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위급한 정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보고할 것. 사실은 2012년 8월 달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장성택이 그때 북한의 거의 차관급 정도의 각 부서들과 중요한 인물들 한 50여 명을 이끌고 중국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명목은 북중 국경 간 경력 문제였는데 실제 목적은 중국의 김정일이 남긴 비자금 17억 달러를 중국이 동결 비슷한 걸 하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달라는 것이 사실은 장성택이 간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성택은 중국 정부가 키를 쥐고 있는 북한의 비자금 동결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장성택에게 무서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중국의 모델을 따라서 개혁개방하길 바란다. 여기에 당신이 나서서 힘을 쏟아라. 이는 곧 실제적으로는 김씨 가문의 세습 권력의 종식이자 장성택의 실권 장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성택의 야심과 중국의 계산이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특히 장성택은 김정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김정남을 운운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김정은이 저렇게 가도록 놔두겠냐 했을 때 장성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남이 있지 않냐. 장성택에게는 엄청난 독배였던 겁니다. 김정일이 죽기 전에 미리 쳐놓은 덫이 이때부터 결정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성택이 최측근이었던 지제령 주중대사가 이러한 중국의 제안과 장성택의 심산을 정운과 설성에게 은밀히 보고했던 것입니다. 1912년 말부터 13년 초 사이의 일입니다. 지제령이 직접 김정은과 김선성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으로 임시 귀국했던 것이 저의 라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물론 장성택은 이때만 해도 지제령이가 김정일이 심어놓은 덫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장성택이 숙청되는 그 자리에서 장성택의 안건을 조사하는 자리에서도 장성택이 몰랐습니다. 그 보고서를 딱 회의에 참가하고 김정은에게 장성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때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장성택이 야, 이 새끼야, 너 나하고 이럴 얘기야?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김정은은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장성택에 대한 숙청 작업이 얼마나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어차피 중국 내 비자금도 장성택을 통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미 확인됐고 이제는 장성택은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제거해야 할 이유가 확실해졌던 것입니다. 아니면 김씨 가문의 독재가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장성택은 한 가지 크나큰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는데 2013년 1월 달에 부인이죠. 중앙당 조직지도부 담당 비서이며 조직지도부 부장으로 있는 김경이죠. 그런데 2013년 4월 당시 몸무게가 30kg까지 급격히 저하됐죠. 그다음에 시력도 아주 떨어졌고 신경성 방광염, 당뇨 합병증, 오심실 동맥경화 악화, 심전도 이상 등 총체적인 문제로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장성택은 단 한 번도 김경희가 그렇게 아파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경희를 병문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되레 그는 이 엄중한 시기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활락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김경희한테 보고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성택이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막았던 사람이 바로 김경희였습니다. 그 김경희가 돌아섰다? 사실은 장성택이 숙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장성택이가 실수한 게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장성택이 숙청의 동기입니다. 2012년 5월에 당석실 1실에 한 여자 요원이 강원도 원산의 김정은 전용 특각에 특별 휴가를 가게 됐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금방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지난 시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대 현지 시찰 나가기 전에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와서 김정은한테 특별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수고했다는 걸로 해서 김정은이가 특각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특별 휴가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석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일본 동지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당석실 요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김정은을 보좌하는 쉽게 말하면 비서나 같은 건데 그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일본 동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듣고 그 서기실 요원이 김정은한테 직보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인민군 3군단의 정치부 간부 중에 최영의 친목이 있었는데 장성택이 바로 가깝게 지내면서 제3군단을 통해서 유사시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보고했던 것입니다. 김정은과 김경희, 김설성에게는 장성택 숙청을 더는 미루어질 수 없는 결정적 동기부여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은 장수길 부부장으로부터 사실 시작됐는데 장성택의 비자금을 다 장수길이 많이 이제 관리했는데 장행정 부부장을 하면서 숙리무역총회사 총사장까지 했습니다. 숙리무역총회사가 그때 당시 중국에 진 빚만 3,800만 불이 넘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주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을 보고 언젠가는 갚겠지 해야 됐는데 장수길 부부장의 운전기사가 1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이 국가안전보위부 라인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장성택이 숙청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성택이는 사실은 이러한 세 가지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김정남이를 김정은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연관적으로 장성택의 결국은 숙청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재미있는 사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